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2025년 4월 11일은 우리 정치사의 또 다른 흑역사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부부가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탄핵 선고 일주일 만에 한남동 관저에서 사저로 몸을 옮겼습니다. 입주한 지 886일, 2년 5개월 만에 다시 살던 집으로 돌아간 건데 파면이란 현실에 심경이 복잡했을 텐데 웃는 모습으로 참모들과 지지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대통령실 직원 200여 명도 관저에 모여 윤 전 대통령을 배웅했는데 윤 전 대통령의 오늘 하루, 이채영 기자가 퇴거 장면부터 보도합니다. 오후 5시 9분 한남동 관저를 떠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차량이 하얀색 정문 앞에 멈춰섭니다. 남색 정장에 넥타이를 매지하는 모습의 윤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 걸어 내려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 앞에 모인 대학생들과 일일이 포옹했고 눈물을 흘리는 지지자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국을 위대하게라고 적힌 빨간 모자를 한 지지자가 전달하자 직접 써보기도 했습니다. (5분) 만에 차량에 다시 탄 윤 전 대통령은 차창을 내려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곳 관저 앞에선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고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감사와 소회를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익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며 이제 국민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퇴거 직전 관저엔 대통령실 직원 200여 명이 모여 배웅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임기를 끝내지 못해 아쉽다며 취임 이후 국가 발전과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면서 비상조치 이후 미래 세대가 엄중한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가치의 소중함을 인식해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사저로 이동하면서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선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초동 사저에도 환영 인파가 적지 않게 모였는데 윤 전 대통령은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선 겸허하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이어서 홍현주 기자입니다. 한남동 관저 건너편에 도열한 지지자들 앞으로 7대 경호 행렬 차량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관저 정문을 통과한 지 21분 만에 한남대교를 건너 7km 거리의 서초동 사저에 도착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주민들은 꽃다발을 건네며 환영했습니다. 입구에는 수고하셨다는 현수막이 걸렸고 로비에도 응원 화환이 줄지어 놓였습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저도 고맙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입주민과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는 거를 윤 전 대통령은 건물 안에 모여든 주민들에겐 이기고 돌아왔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뭐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 탄핵이 인용된 윤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예우가 박탈되지만 관련 법에 따라 앞으로 최대 10년까지 경호처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40여 명 규모로 구성된 사저전담 경호팀은 향후 상황이 안정되면 축소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주상복합 사저 건물인데다 반려동물이 많아 향후 제3의 장소로 다시 이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누가 보면 명예롭게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대통령인 줄 알겠다며 자숙하고 참여하며 겸허히 법의 심판을 기다리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 내란 혐의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법원은 조금 전 오후 8시부터 일부 출입문을 폐쇄하는 등 벌써부터 비상입니다.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석도 허용했다는데 왜 그런 건지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 차량이 경호 차량과 함께 구속 취소 신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섭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3월 8일 석방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윤 전 대통령의 첫 내란 혐의 재판이 열립니다. 당일 법원 주변에서는 수천 명이 참석하는 10여 건의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법원은 경호와 안전을 고려해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 통행을 금지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재판 당일까지 일부 출입구도 폐쇄합니다. 사 정문 및 분군의 보행로와 차량 통행로를 금요일 20시부터 4월 14일 월요일 24시까지 모두 통하오니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할 경우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입하는 걸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청사 방호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들어올 경우 이곳 회전문을 통해 법정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아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선고가 내려진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어제 영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이재명 후보가 오늘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집권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혔는데 친문 인사들도 포함한 통합형 경선 캠프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고이동 기자입니다.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밝은 얼굴로 국회 회견장에 들어선 이재명 전 대표는 국가 비전 선언문에서 세계라는 말을 16차례나 강조했습니다. 세계 정세에 대응하며 세계의 문명을 선도하는 세계가 주목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날 것입니다.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다며 성장의 가치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도층의 최대 관심사안인 경제 아젠다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냉혹한 글로벌 전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방에서 주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라는 절박한 호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헌법 파괴 세력과 내란 세력이 준동하는 상태라며 윤석열 정부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대행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다 정리되어야 된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경선 캠프 인선 명단도 공식 발표했습니다. 선대위원장은 이해찬계로 분류되는 5선의 윤호중 의원이, 총괄본부장은 개파색이 옅은 3선의 강훈식 의원이 맡았습니다. 공보단장과 상황실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박수현, 한병도 의원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일극체제 비판을 돌파하기 위해 통합형 캠프를 구성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사실상 독주 양상인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에선 오늘 7번째 출마 선언이 나왔습니다. 국회 앞마당에서 출사표를 던진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폭주를 막을 수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리를 사퇴하면서 배수진을 쳤습니다. 국민의힘 움직임 최민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자리해 주셨습니다. 국회 본관 앞에서 대권 도전을 선언한 나경원 의원은 이번 21대 대선은 체제 전쟁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주자는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까지 의회 독재 세력 민주당에게 넘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정한 민주당 독재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국방, 안보 공약으로 북핵 완전 폐기를 위한 자체 핵무장을 미국과 협의해 1년 내 실현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지난 8일 안철수 의원을 시작으로 사흘간 7명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출마를 위해 오늘 시장직을 내려놨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와서 대구 시민들과 함께 발굽을 대종을 크게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권에 도전하는 지자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사퇴한 건데 오는 14일 출정 시기를 앞두고 사실상 배수의 진을 친 셈입니다. 어제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대표는 울산에서 첫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위해서 정치가 어려운 문제들을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전 장관도 국회를 돌며 의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했고 주말 출마 선언을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의 날 행사를 찾아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규칙을 놓고 민주당이 사흘째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지난 대선과 비슷한 방식으로 결정하려고 했지만 당원 투표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친명 지지층의 주장에 기류가 바뀐 듯도 합니다. 당연히 비명계 주자들은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역선택 방지 조항을 놓고 유승민 전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대선 경선 당시 권리당원과 선거인단을 신청한 국민이 모두 한 표씩 행사하는 국민 경선 방식으로 후보를 뽑았습니다. 민주당이 이 같은 방식을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둔 걸로 알려지면서 당원들의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권리당원 비중을 80%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경선 규칙을 정하는 의원 10명의 전화번호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실제로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선 규칙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없었던 여론조사를 추가해 당원 투표와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하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당원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비명계 주자들은 경선 룰에 대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심각한 상황이라 보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시간이 없다, 역선택이 우려된다는 막연한 구실로 국민 경선을 파괴하려는 결과를 보인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를 제외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놓고 유승민 전 의원의 반발이 거셉니다. 결국은 국민의힘 지지층만 상대로 경선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출마까지 고려하는 걸로 알려진 유 전 의원은 이번 주말까지 거취를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정치권에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찾았습니다. 백범일지의 한 구절을 인용해 엄중한 상황에 상생의 꽃을 심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한 대행 출마론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론조사에 처음 등장도 했는데요. 결과는 박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나라가 안팎으로 엄중하다며 임시정부가 보여준 통합과 위기 극복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원에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라고 말씀하시며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데 쓰이는 자유를. 한 대행은 자신에 대한 출마 요구에 대해 반응을 보이진 않고 있지만 총리실도 공식적으로 선을 긋진 않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출마론에 긍정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쟁력 있는 후보가 우리 당의 경선에 많이 참여를 하는 것은 컨벤션 효과도 높이고 나쁘진 않다, 좋다 이렇게. 김도읍, 박수영 의원 등은 경륜과 호남 출신, 외교통상 전문가인 점을 들어 한 대행 출마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생각하면 그렇게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대행은 오늘 발표된 갤럽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 처음으로 포함됐는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같은 2% 지지를 받았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한덕수 대행 차출론과 관련해 민주당은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비난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며 압박했습니다. 민주당 쪽이 이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최영국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측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의 지명은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란 주장이 담겼습니다. 의장실은 당초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올 때까지 기다릴 예정이었지만 헌재의 빠른 결정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한덕수 차출론을 거론하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노역에 빠져 위헌 월권의 헌재 쿠데타에 이어 트럼프 통화까지 팔아가며 출마 장사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한대행이 미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방위비 문제 등을 논의한 것을 두고 국익을 팔아 입속을 챙기려 한다고 깎아내린 겁니다. 정치적 야심에 빠져 헌법 파괴를 주도하고 있다. 대권 욕심에 빠져 민생은 뒷전이란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재탄핵 경고도 이어졌습니다. 초선 의원들의 탄핵 촉구에 이어 박지원, 정성호 의원 등 중진 의원들도 가세했습니다. 지명을 자진해서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는 내란 대행 한덕수의 폭거를 저지하는 것은 오직 탄핵밖에 없다. 당내에선 탄핵 소추가 한대행의 몸집만 키워줄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한대행 출마가 오히려 민주당에게 유리하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민심의 향배에 어느 때보다 정치권의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첫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의 흐름을 뉴스더에서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부 김아림 기자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 오늘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뭡니까?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지도 하락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일주일 만에 5%포인트 떨어진 30%로 조사됐는데 계엄 직후 20%대까지 떨어진 이후 최저치입니다. 민주당은 지난주와 같은 41%였고 격차는 11%포인트 차였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중도층은 물론 전통적 지지층에서까지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게 배경으로 꼽힙니다. 네, 보수층이 좀 응답을 안 했을 거다 이런 해석도 있긴 하더라고요. 자, 주자별 지지율도 한번 볼까요? 대선 주자 1위 여전히 이재명 전 대표였나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37%를 얻어 전체 주자 중 1위로 조사됐습니다.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높았는데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지지층이 결집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네, 여기에 차출설이 나오고 있는 한덕수 대행도 이번 조사에 이름을 올렸다고요? 네, 이번 조사는 미리 조사 대상을 정해서 불러주는 방식이 아니라 자유응답, 쉽게 말해서 주관식입니다. 한대행의 의사와 별개로 일반 국민들에겐 대선 후보군 가운데 한 명으로 올라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전 대표와 달리 국민의힘 주자들의 경우엔 경선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클 걸로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이 앞으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후보를 선택할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오늘 여론조사에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차기 대통령의 국정 우선 과제로 유권자 절반에 가까운 48%가 경제 회복과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이건 연령과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통상전쟁에 나서고 있는 한덕수 대행의 차출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이재명 전 대표가 어제 오늘 잇따라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는 것도 이런 여론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네, 이런 민심이 후보 선택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군요. 자, 민주당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사흘째 경선 규칙을 결론을 못 내리던데 뭔가 논의되던 기류가 바뀐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일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인데요. 좀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19대, 20대 대선 땐 경선 투표에 참여하고 싶은 일반 국민 누구나 선거인단으로 참여해 권리당원과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당원 80만 명보다 2배 넘게 많은 200만 명의 일반 선거인단이 참여했습니다. 당연히 당원표의 가치가 줄어드는 건데요. 이번에도 이런 방식으로 논의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당원 지지세가 강하죠. 이 전 대표가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해도 이미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 전 대표 측은요. 경선 룰은 특별당규준비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라면서 어떤 방식이든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4년 전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이 맞붙었던 것과 연결짓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시 경선에서 순항하던 이재명 후보는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낙연 후보에게 크게 뒤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변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작은 변수라도 줄이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지난 대선 때와 다른 방식으로 경선 룰이 확정될 경우 비명계 주자들을 중심으로 불공정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뭐 부자 몸조심이란 말도 있습니다만 이재명 전 대표로서는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보이겠네요. 내일 최종적으로 정해진다고 보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광명의 신안산선 공사 구간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고립되고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앞서 이미 붕괴 조짐이 나타나 공사는 중단된 상태였는데 안전진단을 하던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먼저 김승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6차선 도로가 지진이 난 것처럼 휘어졌습니다. 도로 옆 공사 현장은 거대한 싱크홀에 빨려든 것처럼 폭삭 무너졌습니다. 주변의 버스 정류장과 방음병의 잔해물은 도로 위에 나뒹 겁니다. 반대편에 공사하고 있잖아. 거기까지 다 무너졌어 지금. 가슴 떨려 죽겠어 지금. 신안산선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건 오늘 오후 3시 10분쯤. KTX 광명역과는 직선 거리로 6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굉음과 함께 꽝 소리 나는 경우가 번쩍했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죠. 뽀얀 연기가. 이 사고로 도로 위에서 안전진단 등의 작업을 하던 2명이 지하에 고립됐는데 한 명은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장비와 드론 등으로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변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민 2,400여 명 가운데 일부는 추가 붕괴를 우려해 체육관 등으로 피신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100여 미터 정도 떨어진 이곳 초등학교에서는 방과 후 수업을 하던 교사와 학생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붕괴 조짐은 약 15시간 전인 오늘 새벽에 이미 나타났습니다. 투하치 구조로 시공 중인 지하터널 내부의 가운데 버팀목에서 균열이 발견된 겁니다. 집안에 어떤 강도라든지 힘의 균형이 다 맞지 않거나 그런. 붕괴 우려로 광명 양지 사거리부터 안양 호연 3거리까지 약 1km 구간은 통제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안전진단과 보강공사를 동시에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소방당국은 계속해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추가 붕괴 가능성도 남아있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동욱 기자, 주변이 다 통제된 것 같네요.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사고 현장은 이 크레인이 투입돼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어 출입도 전면 통제된 상황입니다. 현재 현장엔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전기와 도시가스가 차단된 상태고 관계자들이 안전 진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차 안전 진단에서는 일단 추가적인 붕괴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철저한 안전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광명시는 인근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민 2,400여 명에게 대피를 권고했는데 상당수 주민들이 체육관 등으로 피신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붕괴 조짐은 이미 며칠 전부터 있었다며 전조 증상에도 사고를 막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아파트에서도 대피 방송이 나왔고 한동안 일주일이 됐든 2주가 됐든 안전해질 때까지는 다시 집에 못 올 것 같아요.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실종자와 고립자를 계속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 터널의 깊이는 약 30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행히 터널 바닥까지 무너져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현장에 사고 대책본부를 꾸리고 수습에 나섰는데요. 이곳을 방문한 박상우 장관은 인명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에서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서울 영등포에선 공사 현장 앞에서 전신주 2개가 도로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도 지나가는 사람과 차량은 없었는데 주변 400여 대가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전신주 2개가 엇갈려 쓰러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충격으로 바사삭 부서졌습니다.
바로 옆 공사장 외벽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사 현장 앞 전신주가 도로를 덮쳤습니다. 소리가 나더라고요. 쿵 그러더니 막 집안에 삐디디 픽 소리가 나더니 픽 정전이 되더라고요. 공사 현장에 있던 크레인이 자재를 옮기던 중 전신주를 건드려 사고가 난 걸로 전해집니다. 지나던 사람이나 차량이 없어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소방당국과 한전은 도로 양방향을 모두 통제하고 긴급 복구 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로 주변 아파트와 상가 437세대의 전기 공급이 저녁까지 끊기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불이 들어와야 해먹는데 밥 못 해먹고 지금 아무것도 못 해. 식재료들 때문에 지금 집에를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고기하고 해물류 같은 게 지금 많이 있거든요. 한전은 복구 작업부터 마친 뒤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이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지하차도에 대형 화물차가 끼이는 사고가 나서 출근길 도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화물차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대한 화물차가 지하차도 입구에 끼어 오도 가도 못합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서울 서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입구에 대형 화물차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4시간 넘게 도로가 통제돼 출근 시간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지하차도에 진입 가능한 차량 높이는 3m인데 이 차량은 이를 초과했습니다. 이렇게 통과 높이를 제한하는 시설물이 설치돼 있지만 화물차는 그대로 지하차도에 진입하려 했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화물차 운전자는 내비게이션 안내대로 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지난달에도 신월 여의 지하차로에 화물차가 끼이는 등 비슷한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에 화물 차량으로 설정을 해두면 우회 경로를 안내하지만 많은 운전자가 설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시간 거리를 3시간 삥 돌아가야 되니까 일을 못하는 거죠. 현행법상 대형 차량이 지하차도에 진입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현행 과태료보다는 2배, 3배 좀 더 경각심 이렇게 해서 상향 조정이 좀 필요하고요. 진입 차단 시설도 2중, 3중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유명 여성 아이돌 그룹 등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가짜 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남성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100여 명에 달합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경찰들이 한 남성의 집을 급습합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아직 완성이 안 된 여자 아이돌 그룹 멤버의 딥페이크 음란물이 떠 있습니다. 지금 시간표로 체포영장에서 체포하는 거고 병원에 선임하실 수 있고 관장이 되어 있어요. 경찰 조사 결과 이 30대 남성은 2년 전부터 유명 여성 연예인들의 성적 허위 영상물을 1,100개 넘게 만들었는데 자신이 좋아하던 여성 아이돌 그룹의 이름을 따 만든 대화방에 유포했습니다. 대화방은 열성 팬만을 대상으로 비공개로 운영했는데 일부는 특정 연예인을 성적으로 조롱하거나 팬 사인회 현장을 찾아 음란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위장수사와 국제공조 등을 통해 이렇게 음란물을 제작해 공유한 대화방 운영자 23명을 검거했습니다. 피해자는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와 배우, BJ는 물론 동창생 등 일반인 여성과 미성년자까지 100여 명에 이릅니다. 한 대화방 운영자는 딥보이스 기술까지 사용해 마치 연예인이 실제로 저속한 말을 하는 것처럼 영상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성적 판타지와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는데 대부분 무직자였습니다. 많게는 1,800여 명까지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이대를 보면 한 90% 이상이 10대에서 20대에 이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대화방 운영자 가운데 13명을 구속 송치하고 참가자 약 60명도 체포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2심 무죄를 반박하는 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총 300쪽에 달합니다. 검찰은 2심 재판부가 발언의 전체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호주, 뉴질랜드 출장 사진 조작 발언이
일반인에겐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들렸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국정감사 발언도 허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전부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사진이 조작됐다는 말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이고 국토부 협박 발언도 백현동 부지를 특정한 걸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제 검찰은 300쪽에 달하는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 2심 판결을 전부 반박했습니다. 선거법 재판에선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문맥을 고려해 유권자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분의 판단을 유탈, 즉 빼먹는 위법한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인편으로 상고 이유서를 관할 법원인 남부지법에 보냈고 법원 집행관은 오늘 이 전 대표 국회의원실로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늦어도 열흘 안에 주심 대법관을 지정하고 본격 심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우리에게 갈비 사자로 익숙한 수사자에겐 딸 구름이가 있습니다. 구름이도 아빠처럼 갈비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했다가 현재는 건강을 회복했는데 그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철문이 열리자 암사자 한 마리가 주변을 살피며 걸어 나옵니다. 새 보금자리가 어색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금세 적응됐는지 굵은 밧줄을 물어뜯으며 놉니다. 이 암사자는 갈비사자로 불리던 숫사자의 딸 구름이입니다. 2017년 태어난 구름이는 아빠 바람이처럼 경남의 한 동물원에서 좁은 사육장에 갇혀 지낸 탓에 앙상하게 말랐고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반복했습니다. 지난해 해당 동물원이 폐업하면서 아빠가 있는 청주 동물원으로 오게 됐는데 그동안 건강을 되찾아 처음 모습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갈비뼈가 드러나가지고 너무 불쌍했는데 구름이가 잘 건강하고. 구름이는 이제 아빠와 재회하기 위해 주 방사장 적응 훈련에 나섭니다. 다른 사자들의 이제 채취가 묻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익숙하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온 첫날입니다. 근친 교배를 막기 위해 최근 중성화 수술도 마쳤습니다. 청주 동물원은 6개월 동안의 적응 훈련이 끝나면 구름이를 아빠와 합사시킬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수훈입니다. 제주 4.3 기록물과 6.25 이후 산림 녹화 과정을 기록한 자료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나란히 올랐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훈민정음과 조선 왕조실록 등을 포함해 세계기록유산 20점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박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을 근처 야산에 피신해 있다가 군경토벌대에 잡힌 후 육지 형무소에 수감 중 행방불명됨. 1994년 제주도 의회에 접수된 피해자 양병인 씨 친형의 신고서입니다. 제주 4.3을 기록한 자료 14,000여 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약 7년간 이어진 무력 충돌과 민간인 학살에 대한 피해자 진술, 이후 진상규명 과정 등을 담은 기록입니다.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 측은 이 기록이 국가폭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사회적 화해를 이뤄내며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조명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주에서 시작된 진실의 여정이 세계유산으로 다시 쓰인 날이며 침묵을 강요받았던 목소리가 모두 지켜야 할 인류의 기억으로 거듭난 역사적인 날입니다. 6.25 전쟁으로 황폐해진 국토를 민관이 함께 재건한 과정을 담은 산림녹화 기록물 9,600여 건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산림복구 당시 사진과 홍보용 포스터 등의 자료가 기후변화 대응과 사막화 방지 등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건이 추가 등재되면서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은 모두 20건으로 늘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외교사의 길이 남을 날입니다.
지난해 쿠바에 이어 북한의 혈맹국으로 꼽혔던 시리아와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북한을 제외한 UN 191개 회원국 모두와 수교를 맺었습니다. 김충년 기자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시리아의 아흐메드 알샤라 대통령이 반가운 표정으로 악수를 나눕니다. 조 장관은 극단주의에 단호히 대응하는 시리아가 화학무기도 제거하면 국제사회에서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양국 외교장관은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는데 외교부는 북한과의 밀착으로 두절됐던 시리아와의 관계에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일한 미수교국으로 남아있던 시리아와 이번에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우리나라는 191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수교를 완결하는 역사적 이정표를. 1960, 70년대 중동전쟁 당시 북한으로부터 전투기 조종사를 지원받은 시리아 아사드 정권은 2000년대 이후에도 미사일과 화학무기 개발에 협력해온 정황이 꾸준히 포착돼 왔습니다. 부자 세습으로 54년간 시리아를 철권 통치한 아사드 가문이 지난해 12월 몰락하면서 한국과의 수교도 급물살을 탔습니다. 시리아에 있던 북한 외교관들은 아사드 정권 붕괴 직후 대다수 떠난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반면에 북한은 점점 외교적으로 고립이라는 그런 늪에 빠져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년간 내전으로 재건이 시급한 시리아에 한국 기업의 진출 가능성도 높아졌는데 정부는 우선 의약품을 비롯한 인도적 물품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 각 당의 대선 경선 주자들을 릴레이 인터뷰하는 순서. 오늘은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 만나보겠습니다. 장관부터 시장, 의원까지 다양한 행정 경험이 강점인 유 시장님의 경선 캠프 이름. 일하는 대통령 유정복 캠프입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제 출마 선언하셨는데요. 회견장이 인천의 메가드 장군 동상 앞이었습니다. 여러 곳 고민하셨을 텐데 왜 여기서 하셨습니까? 네, 75년 전 메가다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보면서 제2의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번영하는 내일을 만들겠다 하는 각오와 다짐을 하기 위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기념하는 메가다 동상 앞에서 출정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출마 선언하시면서 이 뜻밖의 승부사 이런 표현 쓰셨는데 이건 네. 어떤 뜻이죠? 네. 뜻밖의라고 하는 것은 일반 보편적인 늘 생각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뛰어넘는 감동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대선은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행사입니다. 이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인기 투표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자질과 역량이 뛰어나고 또 이를 통해서 대통령감으로서 확인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질과 역량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야말로 훌륭한 후보를 뽑도록 함으로써 그것이 이번 대선에서 아주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선거라고 생각하고 뜻밖의 승부 이걸 제가 내걸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지금 전국 지자체장 협의 회장 맡고 계시죠? 네. 근데 지금 시도지사분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런 네. 비판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반론을 하시겠습니까? 네. 사실은 시도지사들은 대통령 다음으로 많은 유권자로부터 선택된 정치인들입니다. 수백만 명에서 1000만 명 넘게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치인들인데 국가 지도자를 맡기 위한 그런 충분한 정치적 위치에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시도지사들은 나름대로 지방정부가 사실 작은 국가, 정부거든요. 네. 이걸 경험을 하기도 했고, 뭐 이것은 그렇게 큰 무리가 있다고 보지 않고 또 이게 뭐 올해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도 시도지사들이 또 대선에 나와서 당선되기도 했고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도 대통령 다음으로 대표적인 정치인들은 바로 시도지사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탄핵 소추에 찬성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일부 후보들은 윤 대통령의 뜻을 좀 많이 인용을 하고 만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탄핵에 대해서 찬성이다, 반대다 이렇게 표명해 본 바는 없습니다. 다만 헌정 중단을 막기 위해서 탄핵만은 피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각 시도지사들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얘기를 했었고 네. 그러나 그 후에
국민의힘이 탄핵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고 네. 또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는 상황이 되니까 탄핵 표결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탄핵 표결, 즉 탄핵 소추 의결 표결은 피할 수가 없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표현을 했는데 뭐 어느 언론에서는 뭐 찬성이다, 반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흔히 이런 문제를 갖고 지금 뭐 누가 어느 윤 대통령 윤심이다, 어떤 정치 지도자에 편승하는 부분은 이거는 어떤 선거에 나오는 사람이 어떤 자기에 유리한 정치 지도자하고 인연 이런 강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 대표 시절 비서실장부터 해서 오랫동안 모셨고 또 경선 또 비서실장도 했지만은 이명박 정부 때 농림수산식품 장관을 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경선 후보 선대위원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분들하고 친분이 두텁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을 뽑는 거는 전직 대통령 간의 선거가 아니고 어떻게 훌륭한 지도자를 뽑느냐, 자기의 경쟁력이 어떠냐, 이것이 초점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현 대표가 이제 인천이 지역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시잖아요. 대척점에 서겠다 이런 점을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사적으로 법인카드 쓴 적 없다 이런 말도 하셨는데 자, 맞대결 하신다면 필승 전략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재명 전 대표하고 제가 맞대결한다면 이거는 승리가 아니라 완승한다고 자신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은 이것은 아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불량품 대 최상품의 대결이고 가짜와 진짜의 대결입니다. 어저께 이재명 전 대표가 진짜 대통령론을 얘기했습니다.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 어떻습니까? 진짜로 살아왔습니까? 범죄, 거짓말, 갈라치기 이런 정치를 살아오고 이제는 진짜 대통령이 되겠다. 그거는 선거 전략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야말로 모든 것이 범죄와 그다음에 거짓, 선동, 갈라치기 이런 점철을 해온 분하고 저는 제가 더 오래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오는 과정에 흠없이 살아왔고 지금 법인카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얼마 전에도 마침 또 우리 수행비서관이 없어갖고 제가 있는 법인카드를 냈다가 거래 정지가 됐다고 당혹스러웠는데요. 1년 동안 제가 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법인카드를 갖고 가족이 뭐 1억 얼마를 썼다.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이런 작은 시장으로서도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공과 사를 구분 못하면서 이제 진짜 대통령이 되겠다? 이거는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이제 사실 선거는 진실 찾기 게임이거든요.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짜에 속으면은 쪽박 차는 거고 진실 찾으면 대박 나는 거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재명 전 대표하고 만약에 붙는다면은 이거는 완승완패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 백악관이 중국에 부과한 총 관세율이 125%가 아닌 145%라고 확인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관세가 계속 추가되는 양상입니다. 중국도 물러서지 않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125%로 올렸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중국의 맞벌 관세에 대한 조치로 대중국 관세를 125%로 올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또 관세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른바 펜타닐 관세로 중국의 총 누적 관세는 145%로 확인됐습니다. 백악관은 행정명령에 명시된 상호관세 125%에 지난 2월 중국산 펜타닐을 문제 삼아 부과했던 관세 20%를 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nnouncing that the United States tariff on all goods from China has again increased.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을 가장 많이 착취해왔다고 비판하면서도 중국과 대화를 원한다며 유화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Well, I have great respect for President Xi. He's been, in a true sense, he's been a friend of mine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I think that we'll end up working out something that's very good for both countries.
미국산 수입품에 84% 보복 관세를 부과한 중국은 내일부터 관세율을 125%로 올린다고 밝히며 다시 맞불을 놨습니다. 미국 여행 자제령, 미국 영화 수입 축소 등 비관세 조치도 쏟아냈지만 더 이상의 관세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스페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중국과 유럽연합이 미국의 괴롭힘을 함께 막아내야 한다며 대미 연합전선 구축을 위한 외교전에 나섰습니다. 다음 주에는 베트남 등 동남아 3개국을 순방하며 우방국 결속 다지기에 들어갑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미국 뉴욕 허드슨강에 관광용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숨졌습니다. 조종사 1명과 승객 5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스페인에서 관광 온 일가족이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헬리콥터가 갑자기 강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현지 시간 10일 오후 3시 15분쯤 뉴욕 허드슨강 상공을 비행하던 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Propeller just exploded and scattered, going from left to right like that. And we were like, oh my God, and we started screaming because we were like, is this really happening? We just couldn't believe it. 조종사를 포함해 탑승자 6명 가운데 4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승객들은 스페인에서 관광하러 온 일가족 5명이었는데 지메스 모빌리티의 에스코바르 최고 경영자와 아내 그리고 3명의 자녀들이었습니다. This time all 6 victims have been removed from the water. And sadly, all 6 victims have been pronounced deceased. 이 헬기는 뉴욕 헬리콥터 관광회사가 운영하는 벨 206 기종으로 비행 약 15분 만에 강으로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he aircraft lost control and hit the water just a few feet off the coast of Pier A Park in Hoboken. The cause of the crash is currently under investigation. 맨해튼 지역은 관광, 상업 목적의 헬기와 비행기 이용이 잦아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곳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도 허드슨강 상공에서 헬기와 비행기가 충돌해 9명이 사망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Pentagon Papers showed again and again how decisions have been made that were knowingly dangerous and not likely to succeed. And the FBI was trying to suppress this. The government was trying, the Nixon administration was trying to suppress this. 1971년 뉴욕타임스가 미국의 베트남 전쟁을 기록한 펜타곤 페이퍼를 보도하자 미국은 출렁였습니다. 잘못된 정책 결정보다 더 충격적인 건 정부가 계속 국민을 속였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원이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운영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펜타곤 페이퍼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모든 게 부실이라는 건 2년 전 여름을 떠올리면 이미 다들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더 큰 문제가 전북도의 허위 계획서, 대외 조직위와 여성가족부의 허위 보고였습니다. 새만금은 전라북도의 새만금이 아니고 세계의 새만금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북도가 상습 침수에 그늘도 없는 새만금 갯벌을 유치 장소로 정하고 나무 10만 그루를 심겠다던 계획서 거짓이었습니다. 대외 조직위의 준비 상황 보고, 여가부의 국회 및 국무회의 보고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현장에서 보기 때문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폭염의 대회는 중단됐고 전원 조기 철수라는 참사로 끝났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해괴한 정신승리법이 등장했습니다. 야영 활동에 익숙한 그 스카우트들은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불편한 여건을 각오를 하고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야영 생활을 하는 겁니다. 준비를 제대로 안 해놓고 참석자들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영국 BBC 방송은 역사상 가장 불운한 대회라고 혹평했습니다. 1653년 조선에 표류한 하멜은 조선인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를 속인다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뼈아프게 생각했는지 도산 안창호 선생은 국민개조를 일갈했습니다. 내 평생 죽어도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민족을 일깨웠던 그 말이 오늘따라 더욱 새롭습니다.
4월 11일 윤종호의 앵커 칼럼, 허위로 쌓은 성이었습니다. 종일 봄 기운이 가득했던 하루였습니다. 각지의 벚꽃 명소에는 만발한 벚꽃을 보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전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며 꽃잎이 떨어지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비는 오전에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부터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 100mm 이상, 남해안에 10에서 50, 그 밖의 지역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0mm가량이 예상되고요.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전국에 강풍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돌풍이 몰아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3도, 광주 11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낮에는 서울 20도, 대전과 대구 2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모레는 황사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급격히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11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